아직 45살도 될까 말까 했으나 머리와 윗수염은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 점이 그에게 매우 불리했다. 왜냐하면 몰래 지나가고 싶을 때에도 백발이 눈에 띄어 그만 탈로가 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꼴로나의 모습을 보자 모두 꼴로나 만세 하고 외치고는 복면을 썼다. 공 자신도 복면을 가슴에 걸치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곧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적은 오래지 않아 나타났다. 해가 다 떠오르기도 전에 오르시니 당에 속하는 약 1,000명의 군대가 발몽돈의 방면에서 나타나서 숲으로 들어와서 파보리초 꼴로나가 일당들을 매복시켜 놓은 장소에서 약 300보 정도 떨어진 곳을 통과했다. 오르시니 당의 전초대를 이루는 한 부대의 후미가 지나가고 나서 몇 분 후 꼴로나 공은 부하에게 행동 개시를 명했다. 방딘이 호송대가 숲으로 들어오면 15분 뒤에 이것을 습격하기로 정했던 것이다. 숲의 이 부근은 높이 길 반 내지 2길 정도의 작은 바위가 산재해 있다. 이것은 다소 시대의 차는 있겠지만 아무튼 고대의 용암의 유출물로 그 위에는 밤나무가 무성해서 햇빛은 거의 비치지 않는다. 이 용암의 유출물은 오랜 세월로 말미암아 다소 풍화되어 지세의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많은 언덕길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는 용암 속을 꿰뚫려 있는데 숲의 지면보다도 서너 자 낮게 되어 있는 곳도 꽤 많았다. 파보리초가 예정하고 있는 습격 지점 근처에는 잡초가 우거진 빈터가 있고 그 한쪽 끝을 큰 길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길은 거기서 다시 숲으로 들어가는데 숲은 이 근처에서는 나무 밑둥 사이에 가시덤불이며 자잘한 나무들이 무성해서 전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파보리초가 그 복병을 배치한 곳은 숲속으로 100보쯤 들어온 도로의 양쪽이었다. 공의 신호에 의해 농부들은 각자의 복면을 쓰고 화성총을 들고 밤나무 뒤에 진을 쳤다. 공의 수하 병졸들은 큰 길에서 가장 가까운 나무 뒤에 자리 잡았다. 농부들은 병졸보다 먼저 발포하지 않도록 엄한 명령을 받고 병졸들은 적이 20보 거리에 올 때까지는 발포하지 않도록 엄명이 내려져 있었다. 파보리초는 서둘러서 나무를 20그루쯤 베게 했다. 나무들은 가지와 함께 도로에 썰어져서 도로는 이 부근에서 상당히 좁아지고 지면보다도 석자나 낮았기 때문에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다. 대장 라누초는 병졸 500명을 거느리고 전초대의 뒤를 쫓았다. 길을 막은 나뭇가지의 바리게이트에서 최초의 총성이 일어날 때까지는 전초대를 습격하지 않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다. 파보리초 꼴로나는 부하 병졸들과 일당들의 배치가 완료되어 모두 굳은 각오의 자세로 제각기 나무 뒤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자 기마병을 이끌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에 줄리오 브란치 보르테의 모습이 보였다. 공은 도로의 오른쪽 오솔길로 나오자 큰 길에서 멀리 떨어진 빈터 안으로 달려갔다. 공이 사라지고 몇 분 안 되어 발몽돈의 도로에서 대부대의 기마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방딘이를 호송 중인 경찰대와
그 대장 및 오르시니 당 기마병 전원이었다. 그들 한가운데 점에는 붉은 옷을 입은 4명의 사형 집행인에게 둘러싸인 발다짜레 방디니가 있다. 이들 사형 집행인들은 만약 꼴로나 일당에게 습격되어 방디니를 뺏길 염려가 생기면 즉시 원심 판결대로 방디니를 처형하라고 명령받고 있었던 것이다. 꼴로나의 기마병이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빈터, 즉 목장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자 도로의 나뭇가지의 바리게이트 전방에 배치해 두었던 복병의 최초의 총성이 울렸다. 공은 즉시 기마병의 돌격을 명하고 스스로 선두에 서서 방디니를 둘러싼 4명의 붉은 옷의 사형 집행인을 향하여 돌격했다. 필자는 불과 45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이 작은 사건의 전말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다. 불의의 습격을 받은 오르시니 당은 질이 멸렬이 되어서 달아났다. 그러나 전초대와 맞섰던 용감한 대장 라누초는 살해되었다. 이는 브란치 보르테의 장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불상사였다. 브란치 보르테는 끝까지 붉은 옷의 적병에게로 육박해서 칼을 몇 번 휘두르기도 전에 파비오 깡피레알리를 맞상대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사납게 날뛰는 말에 올라앉아서 금빛 갑옷을 입은 파비오는 호통쳤다. 웬 놈들이냐? 요 건방진 복면한 놈들은 한 칼로 복면을 후려쳐 주리라. 모두들 나를 따르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솔리오 브란치 보르테는 줄리오 브란치 보르테는 이마를 비스듬히 한 칼 맞았다. 넉난한 칼 솜씨여서 얼굴을 쌌던 복면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상체에서 품는 피로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상처는 그리 깊지 않았다. 줄리오는 말머리를 돌려 상대에게서 떨어져서 한숨 돌이키고 얼굴을 씻으려 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엘레나의 오빠하고는 맞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말은 파비오로부터 서너 걸음 떨어져 있었다. 그 순간 줄리오는 앞가슴에 강한 일격을 받았다. 다행히 쇠사슬로 엮은 갑옷 덕택으로 몸을 찔리우진 않았지만 한동안 숨이 콱 막혔다. 그와 그의 동시에 귓가에서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거지 자식! 내 놈을 몰라볼 줄 아느냐? 어떻게 해서 누더기를 갈아입었나 했더니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번 게로구나. 그대로 들어 넘길 수 없는 이 말에 줄리오는 마음에 맹세한 일도 있고 파비오를 향하여 고함쳤다. 이것이 내 최후라고 생각해라. 심한 칼질이 여러 번 교차되는 동안에 쇠사슬로 엮은 갑옷 위에 입은 2 사람의 옷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파비오의 갑옷은 금빛의 호화스러운 것인데 줄리오의 것은 흔한 갑옷이었다. 너놈의 그 갑옷은 어느 시궁창에서 주워온 것이냐 하고 파비오가 외쳤다. 그 순간 줄리오는 조금 전서부터 엿보던 기회를 잡았다. 파비오의 화려한 쇠사슬 갑옷은 목깨가 잘 조여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줄리오는 드러난 목 부근을 찔렀다. 실수는 없었다. 줄리오의 칼이 파비오의 목에 5치가량이나 들어가 피가 심하게 품어 나왔다. 건방진 놈 하고 말을 뱉고 줄리오는 붉은 옷의 병사 쪽으로 말을 달렸다.
그 중 두 사람은 아직 말을 탄 채 그로부터 100보의 거리에 있었다. 줄리오가 접근했을 때 셋째가 칼에 맞아 죽었다. 남은 넷째의 사형 집행인 곁에까지 왔을 때 상대는 자신이 10명도 넘는 기마병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고 무자비하게도 발다잘의 방디니에게 권총을 바싹 들이대고 쏘아버렸다. 방디니는 쓰러졌다. 여러분, 이젠 하는 수 없소. 도망치는 경찰 놈들을 모조리 베어버립시다. 모두 줄리오를 따랐다. 반시간 후에 줄리오가 파브리초에게로 돌아가자 공은 생전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공은 몹시 흥분해 있었다. 그는 공작이 기쁨에 벅차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완전한 승리였고 오르시니 당은 3,000 가까운 병력이었는데 반해 파브리초는 이 싸움에 겨우 1,500의 사람을 모은 데 불과했으므로 승리는 오로지 공의 탁월한 지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용감한 자네의 전우를 잃지 않았는가 하고 공은 줄리오를 향하여 호통치듯이 말했다. 나는 내 손으로 그의 몸을 만져보고 오는 길이다. 이미 싸늘해졌더군. 가엾게도 발다잘의 방디니도 치명상이야. 그러니 결국 실패한 거지 뭔가. 그러나 용감한 대장 라누초의 영혼이 염라대왕 앞에 나갈 때에는 훌륭한 시종들을 데리고 가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포로로 잡은 놈들은 모조리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아 놓도록 명령했다. 모두들 명령을 어기지 말아라. 공은 음성을 돋구며 이렇게 외치고 다시 말을 몰아 전초대와 함께 싸움을 벌인 장소로 갔다. 줄리오는 거의 부대장격으로 라누초의 부대를 지휘했다. 그도 공의 뒤를 쫓았다. 공은 용사의 유해 옆에 왔다. 라누초는 50명 이상이나 되는 적의 시체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다. 공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말에서 내려서 라누초의 손을 잡았다. 줄리오도 공작이 하는 대로 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자네는 아직 어리지만 본이 피투성이가 되었군. 그래. 자네의 부친은 꼴로나 일문을 위해서 서무본도 더 부상한 용사였었네. 자네가 라누초 부대의 남은 병정들을 지휘하게. 그리고 이 유해를 빼뜨렐라의 우리 성당까지 운반하게. 도중에 공격당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하네. 하고 공이 줄리오에게 말했다. 줄리오는 습격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부하 병졸 하나가 자기가 대장으로서는 너무 어리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한 칼에 베어 죽였다. 이 지나친 행동은 줄리오가 아직 파비오의 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다. 도중 길가의 나무에는 도처에 목을 매달리온 적병이 있었다. 이런 참혹한 광경은 라누초의 죽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비오의 죽음과 아울러 줄리오를 거의 미치게 했다. 파비오를 쓰러뜨린 사나이의 이름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겠지 하는 것이 줄리오가 최소 한도로 바라는 희망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